민유는 남편의 안색을 보고 더 물어보지 않고서도 이번 일이 실패로 끝났음을 알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석청이 말했다. 금도채의 안채주도 이번에 속았소. 우리는 오도통의 시체를 뒤져봅시다. 어쩌면 금도채의 졸개들이 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도 모르니까. 민유는 희망이 없다고 느꼈지만 남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낮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예. 검고 하얀 두 필의 천리마는 발걸음이 무척 빨라 정오 무렵이 되자 그들은 다시 후감집에 이르렀다. 후감집의 주민들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어느 집도 점포의 문을 열지 않았다. 강도들이 살인을 하고 약탈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이미 지방의 보갑이 변량의 관부에 알렸으나 현감 나으리께서는 아직도 대책만 강구하고 있을 뿐이지 감히 달려와 조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한참 늦게 오면 그만큼 안전하다고 느꼈는지도 모른다. 두 부부가 오도통의 시체 곁으로 다가갔을 때 저쪽 담벼락에 나이가 12~13쯤 돼 보이는 어린 거지가 한 명 있는 것을 보았다. 꼬마 거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석청은 오도통의 시체를 샅샅이 뒤졌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헤치고 살폈으며 신발 속도 들여다보았다. 민유는 그 주변을 세밀하게 뒤지고 있었다. 한참 동안 찾아보았으나 두 부부는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두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민유가 한숨을 쉬고 말했다. 사형, 아무래도 이번에 원한을 갚기는 틀렸나 봐요. 운명인지도 몰라요. 며칠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들은 이만 그만두고 별량성 안으로 들어가 마음을 좀 가다듬을 겸 몇 토막의 연극을 보고 이야기꾼의 얘기나 들어보자고요. 석청은 아내가 평소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연극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마음을 가다듬는다고 한 것은 석청을 위해 한 소리임을 알고 있었다. 석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도 좋겠지. 이왕 하남성까지 왔으니 별량성 안으로 들어가 구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소문에 들으니 별량의 은장들의 솜씨가 좋다고 하니 몇 가지 은으로 만든 장식품을 좀 삽시다. 민유는 아름다운 미녀였으며 원래 치장하기를 좋아했다. 중년에 이르자 용모와 치장을 더욱 중시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처연히 웃으며 말했다. 견아가 죽은 후로 13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사준 놀이개만 해도 금은방 한 채를 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견아가 죽은 후라는 말을 하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녀는 나이 어린 거지가 담벼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초라한 모습을 힐끔 보고 연민의 정을 느꼈다. 너의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 어떻게 거지가 되었느냐? 어린 거지는 말을 더듬거렸다. 저는 어머니를 찾지 못했어요. 민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조그만 은덩이를 꺼내 그의 발밑에 던지며 말했다. 호떡이나 사 먹도록 해라. 그녀는 떠나려다가 재차 그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얘야, 너의 이름이 뭐지? 거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는 계잡종이라고 해요. 민유는 어리둥절하여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아니, 그런 이름도 있느냐? 이때 석청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아마도 백치인 것 같군. 이 말에 민유는 나직이 대꾸했다. 그런가 보군요. 정말 불쌍하네요. 두 사람은 말을 몰아 별량성 쪽으로 달려갔다. 그 조그만 거지는 오도통의 시체에 놀라 정신을 잃었다가 날이 셀 무렵에야 정신을 차린 것이었다. 그는 실로 무서운 충격을 받았다. 그는 감히 일어나 도망치지도 못했다. 바로 오도통의 피와 살이 엉켜붙은 시체가 자기의 곁에 쓰러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감히 몸을 일으켜 도망치지 못했던 것인데 그때 정신이 흐릿해서 다시 잠들게 되었고 잠이 들었다가 깨곤 했다. 그러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게 되어 막 떠나려는 순간에 석청 부부가 나타나서 오도통의 시체를 뒤적거리는 것을 보고
또다시 놀라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은덩이를 던져주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호떡이라고? 나에게도 있는데 뭘. 그의 손에는 여전히 먹다 남은 호떡이 들려 있었다. 놀람과 당황함이 점차 가셔지자 그는 갑자기 허기를 느꼈다.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호떡을 황급히 깨물었다.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앞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돌을 깨문 모양이었다. 그는 재빨리 물었던 호떡을 뱉어냈다. 호떡을 뱉고 보니 입안에 딱딱한 물건이 들어있었다. 재빨리 그는 입안에 든 물건을 왼손 손바닥에 뱉었다. 그것은 한 조각의 시커먼 쇠조각이었다. 거지는 그 쇠조각을 보고 호떡 속에 어째서 그 쇠조각이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그는 던져버릴 생각도 하지 않고 호떡 속에 또다시 이런 물건이 들어있지는 않나 조심조심 살펴가며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한 개의 호떡을 어느새 다 먹고 말았다. 그는 오도통의 시체 곁에 떨어져 있는 호떡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귀신이 찢어놓은 호떡을 먹어도 괜찮을지 모르겠군.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대가릴성이 터져나왔다. 사면에서 포위하라. 거지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지붕 위에는 백포를 걸친 3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곧이어 등 뒤에서 획획 하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가까이 다가왔다. 거지는 몸을 돌렸다. 4명의 백포를 걸친 사람들이 각기 장검을 든 채 좌우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벼랑간 말발굽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면서 나는 듯 달려왔다. 삽시간에 한 필의 누런 말이 들이닥쳤다. 말 위에는 구레나룻을 기른 땅따란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말을 멈춰 세우지도 않고 벼랑간 말 한 장에서 뛰어내렸고 그 누런 털의 말은 비스듬히 달려나가 한 바퀴 빙글 돌더니 멀찌감치 서서 기다렸다. 아마도 훈련이 잘 된 것 같았다. 지붕 위에 있던 3명의 백포 남자들은 동시에 땅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은 하나같이 검자루를 쥐고 있었다. 그 가운데 40여 세 되어 보이는 우람한 체구의 사내가 입을 열었다. 아니, 금도체의 안채주가 아니시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소이다. 정말 반가워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편 사람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구레나룻을 기른 사내는 물론 금도체의 안봉일이었다. 안봉일은 석청에게 패하자 의기소침했으나 곧 생각을 돌렸다. 석장주는 또 후감집으로 갔을까? 그들 부부는 틀림없이 후감집으로 갔을 것이다. 그가 찾아낸다면 나는 감히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찾아내지 못했다면 내 차지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오도통은 그 물건을 매우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을 것이니 계속해서 찾아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즉시 황색말을 타고 후감집으로 달려왔다. 그의 말은 석씨 부부의 흑백상마에 비할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너무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 석청 부부가 오도통의 시체와 그 주변을 살펴본 후 떠나가자 비로소 이들은 후감집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는 고을 입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지붕 위에 사람이 서 있고 3사람이 모두 배기를 걸쳤으며 등 뒤에 장검을 메고 있는 것을 보고 설산파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다. 설산파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그와 같은 차림을 할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말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3사람의 눈빛이 마치 큰 적을 대하는 듯한 태도인 것을 보고 혹시나 석씨 부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어 소리를 쳤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석씨 부부에게 주의하도록 경고를 해준 것이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석씨 부부의 종적은 간데없고 설산파의 7명의 제자들이 조그만 거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봉일은 내심 의아하게 생각했다. 조그만 거지의 나이는 매우 어려 보였으며 얼굴은 온통 흙투성이었다. 무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다. 눈앞에 백의 사내가 연신 눈짓하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거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거지의 왼손에는 쇠조각이 들려 있었는데 시커먼 것이 바로 소문에 듣던 현철령 같지 않은가. 이때 생각해보지도 않고 급히 금도를 뽑아들었다. 그는 팔방장도세라는 도법을 펼쳐 금도를 빙그르 돌리더니 어린 거지의 주위와 자기 자신의 사면에 도막을 이루어 놓았다. 그는 금도를 삽시간에 24번 휘둘러 사면 팔방에서 뛰어든 백의인들을 견제한 것이었다. 조그만 거지는 칼빛이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것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 그만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바로 이때 7명의 백의인들은 각기 장검을 뽑아들고 한 줄기의 검광으로 이루어진 그물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안봉일과 거지의 주위에 검의 광막을 펼쳐놓은 것이었다. 하얀 광채가 큰 원을 그리고 커다란 원 안에 다시 금빛의 조그만 원이 그려져 있는 꼴이었다. 금빛 테두리 안에서는 조그만 거지가 눈물 콧물을 짜면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벼랑간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두 필의 흑마와 백마가 서쪽에서부터 달려왔다. 그들은 다름 아닌 석청 부부였다. 원래 그들 두 사람은 별량으로 말을 몰았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설산파 제자들의 종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이에 두 사람은 상의를 한 후 즉시 되돌아오게 되었던 것이다. 석청은 8사람이 일제히 칼과 검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냉랭히 부르짖었다. 설산파의 친구들, 그리고 안채주, 서로 절친한 사이끼리 싸워서야 쓰겠소? 우리 말로 합시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설산파 제자 중 우람한 체구의 사내가 장검을 세우자 다른 7명들도 일제히 장검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안봉일의 주위에 늘어서 있었다. 석청과 민유는 가까이 다가왔다. 이때 그들은 어린 거지의 왼손에 들려있는 쇠조각을 발견하고 동시에 어하는 소리를 내질렀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심장이 고동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석청은 재빨리 말 한 장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다. 작은 형제, 자네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보여줄 수 없겠나? 평소에 그는 침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안봉일이 자기를 막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거지가 손을 뻗치기만 하면 그 즉시 안으로 달려들어가 재빨리 그 쇠조각을 자기의 수중에 넣을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설산파의 제자들은 자기를 막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때 백의의 사내가 입을 열었다. 석장주, 이 꼬마는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외다. 민유가 말해서 내려 다가왔다. 경영, 이 작은 형제에게 발밑에 있는 저 은덩이를 누가 준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말은 그녀가 이미 거지에게 은자를 준 것이니 자연히 백의인들보다 먼저 거지를 발견했다는 말이었다. 우람한 체구의 사내는 경만종이라는 사람으로서 설산파의 제2대 제자 중의 고수였다. 경만종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석 부인께서 먼저 저 소형제를 보았을지 모르지만 저 현철령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본 것입니다. 현철령이라는 말을 듣자 석청, 민유, 안봉일 세 사람은 마음속으로 똑같이 흠칫했다. 역시 현철령이었구나. 설산파의 나머지 6사람들도 제각기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기실 그들 7사람들은 그 거지의 손에 들린 쇠조각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석씨 부부와 금도체의 안채주가 그토록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을 보고 반드시 그 물건이 예사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반면 석청, 민유, 안봉일 이들 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설산파의 경만종 등 7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만큼 그 쇠조각에 눈독을 들이게 되었다면 잘못 보았을 리 없다는 생각이었다. 10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손을 내밀었다. 소형제, 나에게 주게. 그런데 10사람이 모두 다 서로 견제를 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감히 손을 써서 빼앗지 못했다.
먼저 손을 써서 강제 수단을 쓴다면 커다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생기는 자신의 빈틈을 노리고 옆에 사람이 공격해 올 우려가 있었다. 다만 그 조그만 거지가 스스로 그 쇳조각을 자기에게 내밀었으면 하고 바라고들 있었다. 그 나이 어린 거지는 10사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이빨을 하마터면 분지를 뻔했던 쇳조각인 줄 모르고 있었다. 이때 그는 이미 울음을 그치고 있었으나 망연해져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사람 저 사람을 훑어보았다. 그 대굴대굴 구르는 눈동자에 눈물이 맺혀서는 금방이라도 뺨을 타고 흘러내릴 것 같았다. 역시 나에게 주렴. 말소리와 동시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그들 안으로 뛰어들더니 순식간에 어린 거지의 손에 들린 쇳조각을 빼앗아갔다. 이와 거의때를 같이하여 호통소리와 함께 욕지거리가 터져나왔다. 나 어떡하자는 것이냐? 당돌하구나. 호통과 욕지거리 속에 9자루의 장검과 1자루의 금도가 동시에 그 사람에게 떨어졌다. 이때 어린 거지와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사람은 안봉일이었다. 그는 금도를 휘둘러 백홍관일이라는 일초를 펼쳐 그 사람의 머리통을 내려쳤다. 평소 훈련이 잘 된 설산파의 제자들도 동시에 그 사람의 7군데 요혈을 노리고 찔러왔다. 이렇게 되니 그 사람은 어깨축지로 날아드는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허벅지로 날아드는 공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허리깨로 날아드는 공격을 피한다 해도 머리에 떨어지는 검새를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석청과 민유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지 않아 살수를 써서 그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각기 검을 휘둘러 반원을 그리며 검광을 흩뿌려 그 사람을 2자루의 검 아래 가두어 버렸다. 곧이어 쨍그랑 창창 하는 소리가 잇따라 울려 퍼졌다. 그 사람은 어떤 수법을 썼는지 삽시간에 안봉일의 금도와 설산파 제자의 장검이 모조리 그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순간 석청과 민유는 장검을 놓칠 뻔했으며 소나기가 짜릿해지는 것을 느끼고 급히 뒤로 물러섰다. 석청은 대뜸 안색이 창백해지고 말았으며 민유도 역시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다. 현 소장의 석 장주 부부가 손을 합쳐서 초식을 펼치면 천하무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뜸 손가락으로 검신을 각기 한 번씩 퉁겼을 뿐인데 2자루의 장검이 하마터면 손에서 떨어져 나갈 뻔했으니 그야말로 석 장주 부부로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적수였다. 이때 그 사람은 우뚝 버티고 서 있었으며 1자루의 금도와 7자루의 장검을 모조리 그의 주위 땅바닥에 꽂아놓고 있었다.